1762년 여름, 조선의 궁궐에서 한 왕자가 뒤주에 갇혔습니다. 왕자의 이름은 사도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제 겨우 10살이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소년의 이름은 산. 훗날 조선의 22번째 왕, 정조가 되는 아이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산은 자신의 슬픔을 마음대로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내려진 처분을 문제 삼는 것은 할아버지이자 조선의 왕인 영조의 결정을 부정하는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더구나 산은 언젠가 영조의 왕위를 이어야 할 세손이었습니다. 살아남아 왕이 되기 위해서는 친아버지가 아닌 오래전에 세상을 떠난 다른 왕자의 아들로 기록되어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소녀는 두 아버지 사이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마음속의 아버지는 사도세자였지만 왕실 족보에 기록된 아버지는 효장세자였습니다. 산은 궁궐에서 자신의 감정을 감췄습니다. 책을 읽었고 할아버지의 질문에 대답했으며 자신을 지켜보는 신하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14년이 흐른 1776년, 마침내 왕좌에 오른 정조는 신하들 앞에서 오랫동안 감춰야 했던 사실을 꺼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그 한마디로 새로운 왕의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정조가 선택한 것은 무조건적인 복수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책을 모으고 인재를 길렀으며 아버지가 잠든 땅에 새로운 도시를 세웠습니다. 자신처럼 출신 때문에 기회를 얻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소녀는 어떻게 그 위험한 궁궐에서 살아남았을까요? 그리고 왕이 된 뒤에는 어떤 조선을 만들려고 했을까요? 오늘은 어린 세손 이산이 태어난 날부터 그가 세상을 떠난 마지막 여름까지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약 250년 전, 아직 날이 밝지 않은 조선의 궁궐로 떠나보겠습니다. 1752년 가을, 창경궁 깊은 곳에서 갓난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였고 어머니는 세자빈 해경궁 홍씨였습니다. 왕실은 아이에게 산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왕의 손자이며 장차 조선의 왕위를 이어갈 가능성이 큰 아이였습니다. 산은 평범한 집에서 태어난 아이와는 다른 삶을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돌보는 궁인들이 있었고 정해진 시간에 왕실의 어른에게 문안을 드려야 했습니다. 조금 더 자라자 하루에 많은 시간이 공부로 채워졌습니다. 아침이면 스승이 궁궐로 들어왔습니다. 어린 산은 작은 책상 앞에 앉아 경전의 문장을 읽었습니다. 스승이 글의 뜻을 물으면 산은 자신이 이해한 내용을 대답했습니다. 왕실에서 공부는 단순히 글을 배우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옛 왕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충성스러운 신하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백성을 다스리는 사람은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를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산이 실수하면 그 실수는 왕실 전체의 걱정거리가 됐습니다. 반대로 어려운 문장을 잘 이해하면 영조는 손자의 총명함을 기뻐했습니다. 산은 어린 나이에 세손으로 책봉됐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한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왕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궁인들은 그의 작은 행동에도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스승들은 더욱 엄격하게 가르쳤고 신하들은 세손이 누구의 말을 가까이 듣는지 살폈습니다. 하지만 어린 산에게도 궁궐은 가족과 함께 살아가는 집이었습니다. 아버지 사도세자와 어머니 해경궁 홍씨가 있었고 함께 자란 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산이 성장할수록 아버지와 할아버지 사이에 흐르던 긴장도 커져갔습니다. 영조는 매우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을 안정적으로 다스리고 싶었고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에게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사도세자가
공부나 정치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느끼면 엄하게 꾸짖었습니다. 사도세자는 아버지를 두려워했습니다. 영조 앞에 서면 평소 알고 있던 내용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영조의 꾸지람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꾸지람이 두려움을 만들고 두려움이 다시 실수를 불러오는 시간이 반복됐습니다. 사도세자의 불안정한 행동에 관한 기록도 점차 늘어났습니다. 그가 정확히 어떤 병을 앓았는지는 오늘날에도 간단히 결론 내리기 어렵습니다.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입장도 서로 달랐습니다. 다만 왕과 세자의 갈등이 더 이상 가족 안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점은 분명했습니다. 세자를 지지하는 사람과 반대하는 사람이 갈렸습니다. 궁궐에서 오가는 작은 소문조차 정치적인 무기가 됐습니다. 그 사이에서 어린 산은 아버지가 점점 무너지는 모습을 가까운 곳에서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손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면 할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일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편에 서면 아버지를 외면하는 일이 됐습니다. 1762년 여름, 궁궐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신하들은 목소리를 낮췄고 궁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해 윤호월, 영조는 사도세자에게 뒤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세자는 좁은 나무궤 안에 갇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과 물은 끊겼고 결국 세자는 그 안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산이 그 모든 과정을 직접 어디까지 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0살 소년의 삶에서 아버지가 갑자기 사라졌다는 사실만은 분명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에는 죄인의 흔적이 남았습니다. 그 죽음을 명령한 사람은 산이 계속 섬겨야 할 할아버지였습니다. 산은 슬픔을 드러내는 방법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더욱 어려운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인의 아들이 어떻게 조선의 왕이 될 수 있는가? 사도세자가 세상을 떠난 뒤 궁궐은 다시 평온을 되찾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침이면 관리들이 출근했고 정해진 시간에 회의가 열렸습니다. 궁인들은 마당을 쓸고 왕실의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산을 둘러싼 시선은 이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다음 왕이 될 세손이었습니다. 동시에 영조의 명령으로 죽은 사도세자의 아들이었습니다. 산이 왕위에 오른 뒤 아버지의 죽음을 다시 조사한다면 어떻게 될까? 당시 사도세자의 처분을 지지했던 사한들에게 이 질문은 두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어린 세손은 보호해야 할 왕실의 후계자인 동시에 언젠가 자신들을 심판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조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왕위는 안정적으로 이어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아들이 그대로 왕위를 계승하면 사도세자의 죽음이 정치적 논쟁으로 되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산을 자신의 맏아들이었던 효장세자의 후사로 삼았습니다. 효장세자는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이제 산은 법적으로 효장세자의 아들이 됐습니다. 친아버지는 사도세자였지만 왕실의 종통에서는 효장세자의 뒤를 잇게 된 것입니다. 한 소년에게 2명의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산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효장세자의 아들로 행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야 영조가 정한 질서를 지키며 왕위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의 기억을 완전히 지우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것은 자식의 자연스러운 마음이었지만 궁궐에서는 그 마음마저 정치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산은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어떤 표정을 지어야 하는지 살폈습니다. 사도세자를 지나치게 그리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위험했고 아버지를 잊은 듯 행동하면 사람의 도리를 모른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가장 안전한 길은 공부였습니다. 날이 밝으면 책을 펼쳤고
밤이 깊어도 읽은 내용을 다시 살폈습니다. 책 속의 옛 왕들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질문한다고 해서 비밀이 새어나갈 염려는 없었습니다. 옛 왕들이 반란과 당쟁을 어떻게 다뤘는지, 후계자를 어떻게 보호했는지, 신하의 충성을 어떻게 판단했는지를 살필 수 있었습니다. 산에게 역사책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남기 위한 안내서였습니다. 그는 학문에 뛰어난 세손이라는 평가를 얻었습니다. 그 평가는 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됐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때문에 왕위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될 능력을 갖춰컸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었습니다. 영조는 손자를 자주 시험했습니다. 질문은 학문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왕이 신하의 의견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백성에게 흉년이 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죄인을 처벌할 때 무엇을 살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산은 대답 하나에도 신중해야 했습니다. 너무 강한 주장을 하면 젊고 과격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나치게 조심하면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영조의 몸은 점점 쇠약해졌습니다. 세손이 왕을 대신해 일부 국정을 처리하는 대리청정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산의 공부는 현실이 됐습니다. 책 속에서만 보던 세금과 형벌, 관리의 임명 문제가 그의 앞에 놓였습니다. 한 장의 문서에 적힌 결정이 먼 지방에 사는 백성의 삶을 바꿀 수 있었습니다. 산이 실제 정치에 가까워질수록 그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거세졌습니다. 그의 주변을 감시하거나 세손의 판단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산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가까이에서 그를 도운 인물이 홍구경이었습니다. 홍구경은 세손의 안전을 지키고 정치적인 위기 속에서 산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힘을 보탰습니다. 산에게 그는 가장 위험한 시절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홍구경의 커진 권력은 정조에게 또 다른 선택을 요구하게 됩니다. 1776년 봄, 오랫동안 조선을 다스린 영조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밤늦게까지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의원들이 왕의 상태를 살폈고 신하들은 다음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날 영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산은 슬퍼할 시간도 충분히 갖지 못한 채 왕위를 이어야 했습니다. 즉위식을 준비하는 신하들이 움직였고 궁궐의 문이 열렸습니다. 24살의 산이 왕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10살의 아버지를 잃은 뒤 14년을 기다려 도착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왕좌는 모든 위험이 끝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자신의 모든 선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1776년, 새 왕이 신하들 앞에 앉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정조라고 부르게 됩니다. 정조는 법적으로 효장세자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것은 영조가 정해놓은 왕실의 질서였습니다. 정조가 왕위를 안정적으로 지키려면 그 질서를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즉위식이 끝난 뒤 정조는 오랫동안 마음속에 간직했던 말을 꺼냈습니다. 과인은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신하들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지지했던 사람들도 같은 자리에 있었을 것입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조정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을 것입니다. 정조는 자신이 효장세자의 후사라는 법적 지위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시에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끊을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왕이 되기 위해 아버지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지는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사도세자를 즉시 왕으로 높이지도 않았습니다. 사도세자의 죽음을 명령한 영조의 결정을 전면적으로 뒤집으면 조정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되 조선의 왕위 계승 질서는 무너지지 않게 해야 했습니다. 왕이 된 첫날부터 그는
감정과 현실 사이에 좁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정조 앞에는 자신과 아버지를 공격했던 사람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죽음이나 자신의 주기를 방해하는 일에 깊이 관련됐다고 판단한 일부 인물을 처벌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정조의 복수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새 왕에게는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하는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세손을 위협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왕실의 후계자를 둘러싼 공격이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과거를 정리하면서 새로운 정치를 준비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즉위에 큰 공을 세운 홍구경은 막강한 권력을 얻었습니다. 왕을 만나려는 사람과 중요한 인사 문제가 홍구경을 거쳐갔습니다. 처음에는 정조를 보호하는 힘이었던 권력이 시간이 흐르며 지나치게 커졌습니다. 홍구경은 자신의 누이를 후궁으로 들였고 자신의 가문과 권력을 왕실의 계승 문제에 연결하려 했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은 그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어려운 시절 자신을 지켜준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개인적인 은혜만 생각한다면 홍구경의 잘못을 덮어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면 정조가 어린 시절 겪었던 외척과 측근 정치가 다시 반복될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결국 홍구경을 물러나게 했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버리는 일이 아니라 왕과 국가 사이에서 국가를 선택한 결정이었습니다. 홍구경이 떠난 뒤 정조는 어느 한 사람이나 한 당파에 완전히 의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당시 조정에는 노론과 소론, 남인 등 여러 정치 세력이 있었습니다. 같은 당파 안에서도 사도세자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달랐습니다. 정조는 서로 다른 세력을 왕이 조정하고 능력에 따라 활용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신하가 정조의 뜻에 따르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이해관계가 있었고 가문과 당파가 쌓아온 불신도 깊었습니다. 왕이 한쪽을 등용하면 다른 쪽에서는 자신들이 밀려난다고 생각했습니다. 정조는 사람을 판단할 새로운 기준과 자신과 함께 정치를 연구할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칼로 반대파를 모두 제거하는 대신 책과 교육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기반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창덕궁 후원의 조용한 연못 근처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됐습니다. 그곳의 이름은 규장각이었습니다. 창덕궁 후원에는 나무와 연못이 어우러진 조용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곳에 왕실의 책과 글을 보관할 건물을 세웠습니다. 규장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역대 왕이 남긴 글과 서화를 보관하는 왕실 도서관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정조는 규장각을 책이 잠들어 있는 창고로 두지 않았습니다. 이곳에 사람을 모았습니다. 젊은 관리들이 책을 읽고 정책을 연구하며 왕과 토론하게 했습니다. 정조는 왕 혼자만의 생각으로 조선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구상을 이해하면서도 새로운 생각을 내놓을 인재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조선에서는 재능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어려웠습니다. 신분과 가문의 벽이 있었습니다. 특히 양반 아버지와 첩 사이에서 태어난 서얼은 능력이 있어도 중요한 관직에 진출하는 데 제약을 받았습니다. 정조는 그들 가운데 학문과 문장에 뛰어난 사람을 규장각 검서관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덕무와 박제가, 유득공과 서희수였습니다. 이덕무는 가난해서 책을 충분히 살 수 없었지만 빌린 책을 읽고 또 읽으며 학문을 이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책만 보는 바보라는 뜻의 간서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박제가는 청나라의 발전한 도시와 산업을 직접 보고 돌아와 조선도 새로운 기술과 유통 방식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득공은 고구려뿐 아니라 발해의 역사까지 우리 역사 안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졌습니다. 이들은 기존 질서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그들에게 왕실 문서를 정리하고 책을 점검하는 일을 맡겼습니다. 높은 벼슬은 아니었지만 닫혀있던 궁궐의 문이 조금 열린 순간이었습니다. 늦은 밤 규장각에는 등잔불이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학자들은 책을 찾고 문서를 정리했습니다.
왕이 내린 질문에 답하기 위해 자료를 살폈고 자신이 발견한 내용을 글로 남겼습니다. 정조도 신하들에게 공부만 시키고 자신은 쉬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직접 책을 읽고 문장을 검토했습니다. 신하가 불충분한 답을 내놓으면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물었습니다. 젊은 관리들에게 정조는 기회를 주는 왕인 동시에 매우 까다로운 스승이었습니다. 정조는 이미 과거 시험에 합격한 젊은 문신들도 다시 공부시켰습니다. 초계 문신제도였습니다. 선발된 관리들은 일정 기간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왕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약용도 있었습니다. 정약용은 새로운 기술과 제도를 현실 문제에 적용하려 한 젊은 관리였습니다. 훗날 정조가 아버지의 묘를 옮기고 수원에 새로운 도시를 세울 때 그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규장각에서 정조는 책을 통해 사람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의 문장만으로 백성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궁궐밖 한양에서는 상인들이 치열하게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특정 시전 상인은 물건을 독점적으로 판매할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작은 상점과 노점을 단속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 결과 물가가 오르고 힘없는 상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정조는 일부 중요한 품목을 제외하고 시전 상인의 금난 정권을 폐지했습니다. 이 조치를 신의 통공이라고 합니다. 골목에서 물건을 팔던 작은 상인에게는 장사를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정조의 모든 정책이 성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신분제도는 그대로 남아 있었고 백성의 삶이 한순간에 풍요로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선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만 움직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책을 읽는 새로운 인재와 자유롭게 물건을 파는 상인, 기술을 이용해 도시를 세우는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정조의 시선은 이제 한양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초라한 모습으로 남아있던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가 있었습니다. 왕이 된 정조는 아버지에게 사도라는 시호를 내린 영조의 결정을 함부로 뒤집을 수 없었습니다. 영조는 정조에게 왕위를 물려준 선왕이자 징조부였습니다. 영조의 결정을 완전히 부정하면 정조 자신이 왕위에 오른 근거도 흔들릴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한 단계씩 높였고 사당과 묘소를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즉위한 지 13년이 지난 1789년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를 더 좋은 장소로 옮기기로 한 것입니다. 기존 묘소는 오늘날 서울 동대문구 배봉산 일대에 있었습니다. 정조는 직접 묘를 찾았고 아버지가 머물기에는 장소와 시설이 초라하다고 여겼습니다. 새로운 묘터로 선택된 곳은 수원의 화산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이미 관아와 백성의 마을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왕실의 묘를 만든다는 이유로 주민을 무작정 내쫓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는 수원부의 중심을 팔달산 아래로 옮기고 주민들이 새로운 타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했습니다. 집을 옮기는 비용과 새 도시에서 살아갈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사도세자의 묘는 화산으로 옮겨졌고 혈룡원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가 잠든 새로운 묘소를 찾아갔습니다. 한양에서 수원까지는 짧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왕이 이동하려면 수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길을 정비하고 왕이 머물 장소를 마련해야 했습니다. 한강을 건널 때는 여러 척의 배를 나란히 묶어 배다리를 만들었습니다. 긴 행렬이 배 위에 놓인 길을 따라 강을 건넜습니다. 왕의 가마와 관리, 군사와 말이 천천히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행차 소식을 들은 백성들은 길가로 나왔습니다. 누군가는 왕의 얼굴을 보기 위해 기다렸고 누군가는 억울한 사정을 알리기 위해 호소문을 준비했습니다. 정조는 행차 과정에서 백성의 상언과 격정을 받았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까지 도달하기 어려웠던 목소리가 왕의 이동 경로에서 직접 올라왔습니다. 물론 왕의 대규모 행차가 모두에게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도로를 정비하고 숙소와 물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방 백성이 부담을 질 수 있었습니다. 정조는
행차가 백성에게 지나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비용과 절차를 살피게 했습니다. 마침내 현룡원 앞에 도착한 정조는 아버지의 묘를 바라봤습니다. 그가 그 순간 어떤 피정을 지었는지, 마음속으로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조가 이후에도 여러 차례 이 길을 찾았다는 사실은 남아 있습니다. 10살에 이른 아버지에게 왕이 된 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묘를 더 나은 곳으로 옮기고 그 이름을 조금씩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아버지의 무덤만 만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옮겨간 팔달산 아래에 새로운 도시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사람이 모여 살고 시장이 열리며 군사와 상업의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정조의 개인적인 슬픔은 거대한 건설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1794년 겨울, 팔달산 아래에서 공사를 시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커다란 돌이 다듬어지고 목재를 실은 수레가 길을 오갔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성곽을 세우기 위해 모였습니다. 정조가 만들려 한 것은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화성은 적의 공격을 막는 군사시설이면서 사람들이 집을 짓고 장사하며 살아가는 도시였습니다. 정조는 이곳을 한양 남쪽의 새로운 정치, 상업, 군사 거점으로 키우고자 했습니다. 공사의 전체적인 책임은 최재공이 맡았고 조심태 등이 현장을 지휘했습니다. 정여경은 동양과 서양의 기술 자료를 살펴 성의 구조와 공사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무거운 자재를 효율적으로 옮기기 위해 거중기와 도르래 같은 장치도 활용됐습니다. 그러나 성을 만든 것은 몇 명의 유명한 관리만이 아니었습니다. 돌을 다듬는 석수와 나무를 자르는 목수, 쇠를 다루는 대장장이가 있었습니다. 짐을 운반하고 흙을 쌓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이름이 널리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자신의 손으로 성벽을 올렸습니다. 정조는 공사에 참여한 사람에게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명령한 공사라고 해서 백성을 무상으로 끌어다 쓰는 방식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며칠을 일했고 얼마의 품삯을 받았는지, 어떤 재료가 얼마나 사용됐는지 기록했습니다. 오늘날 남아있는 화성 성력의 교회는 그 과정이 놀라울 만큼 자세하게 담겨 있습니다. 공사 현장의 하루는 이른 시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람들은 맡은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망치와 정소리가 이어지고 돌가루가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무거운 돌을 들어 올릴 때는 여러 사람이 줄을 맞춰 움직였습니다. 기술자와 관리가 치수를 확인한 뒤 다음 돌이 올라갔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팔달산 능선을 따라 성벽이 길어졌고 평지에는 거대한 성문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안문과 팔달문, 화서문과 창녕문이 도시의 네 방향을 지켰습니다. 성벽 곳곳에는 주변을 살피거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설이 배치됐습니다. 전통적인 조선의 축성 기술과 새로운 지식이 함께 사용됐습니다. 예상보다 빠르게 공사가 진행됐고 1796년 가을 수원 화성이 완성됐습니다. 약 2년 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벽이 완성됐다고 도시가 저절로 살아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이주에 집을 짓고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아야 했습니다. 정조는 수원 상인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상업을 키우려 했습니다. 농업을 위한 저수지를 만들고 주변 땅에서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방법도 찾았습니다. 왕이 현룡원을 방문할 때 머물 수 있도록 하성인궁도 마련됐습니다. 정조가 실제로 수도를 수원으로 완전히 옮기려 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성을 단순한 왕릉 주변의 작은 고을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존 정치 세력의 영향이 강한 한양 밖에 새로운 기반을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정조는 성벽 위에서 도시를 바라보았을지도 모릅니다. 그의 시야 아래에는 아버지가 잠든 현룡원이 있었고 새 집과 시장이 들어선 도시가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상처를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남은 자리에 사람들이 살아갈 새로운 공간을 세울 수는 있었습니다.
화성이 완성되기 전인 1795년, 정조는 이 도시에서 왕실 역사에 남을 특별한 행사를 열었습니다.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위한 회가변이었습니다. 1795년 봄, 창덕궁 앞에 긴 행렬이 준비됐습니다. 말과 가마, 깃발과 악기, 수많은 군사와 관리가 정해진 위치에 섰습니다. 정조는 어머니 해경궁 홍씨를 모시고 수원으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해경궁 홍씨는 60살이 됐습니다. 살아있었다면 사도세자도 같은 해에 회갑을 맞았을 것입니다. 정조에게 이번 행차는 어머니의 장수를 축하하면서 아버지의 묘를 함께 찾는 여정이었습니다. 행렬은 한양을 출발했습니다. 길가에는 왕과 해경궁을 보려는 백성이 모였습니다. 가마가 천천히 지나가고 깃발이 봄바람에 흔들렸습니다. 한강에는 배를 연결한 다리가 놓였습니다. 먼 곳에서 바라보면 수많은 배 위로 하나의 긴 길이 생긴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가마와 말, 군사가 차례로 강을 건넜습니다. 행차는 하루 만에 끝나는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머물 곳이 필요했고 수많은 사람에게 음식과 물자를 공급해야 했습니다. 정조는 이동 과정과 비용을 자세하게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왕실 행사를 준비한다는 명목으로 백성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화성에 도착한 정조는 먼저 혈룡원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묘 앞에서 예를 올린 뒤 어머니를 위한 회가변을 준비했습니다. 화성 행궁의 봉수당에 잔치상이 차려졌습니다. 봉수당이라는 이름에는 어머니가 오래 살기를 바라는 아들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악이 울리고 춤이 이어졌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상에 올랐습니다. 해경궁 홍씨는 왕이 된 아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세자빈으로 궁궐에 들어온 뒤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남편 사도세자의 죽음을 보았고 어린 아들이 위험한 세선 시절을 견디는 모습도 지켜보았습니다.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어 새로 만든 도시에서 자신의 회갑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해경궁이 어떤 기억을 떠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함께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조는 어머니만을 위한 잔치로 행사를 끝내지 않았습니다. 화성의 노인들을 초대해 양로연을 열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쌀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게 했습니다. 백성이 억울한 일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마련했습니다. 왕실의 기쁨을 백성과 나눈다는 정치적 의미를 보여주려 했습니다. 행차와 잔치의 과정은 글과 그림으로 남았습니다. 원행을 묘정리의 궤 속에는 긴 행렬과 행사 절차, 사용한 물품과 참여한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한 일을 후대가 확인할 수 있도록 기록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기록은 관리가 물품과 비용을 함부로 처리하지 못하게 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행렬은 다시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해경궁의 가마가 화성의 성문을 빠져나갔고 정조도 아버지의 묘와 새로운 도시를 뒤로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가면 다시 수많은 문서와 정치적 갈등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화성에서 어머니와 함께한 며칠은 정조의 삶에서 가장 평온하고 빛나는 순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왕에 대해 평온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정조의 하루는 이른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관리들이 올린 보고가 궁궐에 도착했습니다. 지방의 흉년과 세금 문제, 관리의 임명, 죄인의 처벌과 외교 문서가 차례로 왕 앞에 놓였습니다. 정조는 문서를 대충 넘기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문장의 작은 오류를 찾아냈고 근거가 부족하면 다시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신하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내놓으면 직접 질문하며 판단했습니다. 정조에게 왕은 조정의 가장 높은 관리이면서 신하들을 가르치는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신하에게 공부를 요구한 만큼 자신도 책을 놓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국정을 처리하고 밤에는 책과 문서를 읽었습니다. 궁궐의 다른 방에서 등불이 하나둘 꺼진 뒤에도 정조의 방에는 불빛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썼고 신하에게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정조가 가까운 신하들과 주고받은 글에서는 공식 기록과 조금 다른 인간적인 모습이 보입니다. 답답함을 표현하기도 하고 누군가의 능력을 칭찬하거나 잘못을 꾸짖기도 했습니다. 왕도 사람을 믿었다가 실망했고 자신이 원하는 속도로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조급함을 느꼈습니다. 정조는 활쏘기도 즐겼습니다. 활쏘기는 몸을 단련하는 운동이면서 마음을 바로잡는 수양으로 여겨졌습니다. 정조는 자신이 문장과 무예를 함께 갖춘 왕이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업무와 공부는 그의 몸을 지치게 했을 것입니다. 왕의 건강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왕이 아프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조정 전체가 긴장했습니다. 정조에게는 아들 순조가 있었지만 아직 어렸습니다. 정조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 어린 왕이 정치 세력의 보호와 통제를 받으며 즉위해야 했습니다. 정조도 자신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규장각에서 키운 인재가 더 성장해야 했습니다. 화성이 안정적인 도시로 자리 잡아야 했습니다. 사도세자의 명예를 높이는 일도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조는 이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조선을 바꾸는 일은 성벽을 쌓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 하나를 올리면 공사가 그만큼 진행되는 화성과 달리 사람의 생각과 오래된 정치 질서는 쉽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조가 어느 당파의 인물을 등용하면 반대쪽에서는 편파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왕이 강하게 명령하면 언론을 억압한다고 했고 여러 의견을 기다리면 결단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해야 자신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결정을 왕 한 사람의 능력에 의존하게 만들면 왕이 사라진 뒤 정책도 함께 흔들릴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조가 해결하지 못한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1800년 여름, 정조에게 남은 시간이 갑자기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1800년, 음력 6월. 정조의 몸에 종기가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치료를 받으면 나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내의원의 위원들이 왕을 찾아와 상태를 살폈습니다. 맥을 짚고 증상을 확인한 뒤 사용할 약을 논의했습니다. 왕에게 올리는 약은 작은 재료 하나까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병세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종기는 더욱 심해졌고 정조의 몸은 쇠약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공기가 궁궐을 덮었습니다. 신하들은 왕의 상태를 묻기 위해 기다렸고 의원들은 치료 방법을 바꾸며 경과를 살폈습니다. 정조는 병중에도 자신의 증상과 약에 관해 의견을 말했습니다. 평생 수많은 문서를 직접 판단했던 왕은 자신의 치료에서도 세세한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병은 그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날이 갈수록 정조의 목소리에는 힘이 줄었습니다. 조정에는 불안이 번졌습니다. 세자는 아직 11살이었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나면 누가 어린왕을 대신해 정치를 이끌 것인지, 정조가 키운 인재와 반대 세력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음력 6월 28일, 창경궁 영춘원에서 정조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늘날의 나이로 48이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24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훗날 정조가 독살됐다는 주장이 나타났습니다. 정치적으로 대립한 세력이 왕을 제거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특정한 인물과 약재가 의심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남아있는 기록만으로 정조의 독살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록에는 종기가 생기고 병세가 악화된 과정과 의원들의 치료가 비교적 자세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독살설은 후대에 제기된 가능성과 논쟁으로 소개할 수 있지만 확인된 사실처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정조가 눈을 감은 뒤 궁궐은 깊은 슬픔과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린 순조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조가 조정 안에서 유지했던 정치적 균형은 빠르게 흔들렸습니다. 그가 보호하거나 등용했던 인물 가운데 일부는 자리에서 밀려났습니다. 정약용은 정조가 세상을 떠난 이듬해 유백길에 올랐습니다. 정조가 살아있는 동안 눌려있던 갈등이 다시 표면으로 올라왔습니다. 한 사람의 강한 의지에 의지했던 개혁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정조가 조금 더 오래 살았다면 조선은 달라졌을까요? 사도세자를 왕으로 높였을까요? 화성을 더욱 큰 도시로 발전시켰을까요? 순조가 성장할 때까지 자신의 정치를 안정적으로 물려줄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알 수 없습니다. 역사는 일어난 일만을 기록합니다. 정조의 몸은 아버지 사도세자가 잠든 곳 가까이에 안장됐습니다. 오늘날 정조의 권능과 사도세자의 용능은 경기도 화성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습니다. 평생 아버지를 마음에 품었던 아들은 죽은 뒤 그 곁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뒤 20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가 만들려 했던 조선은 완성되지 못했습니다. 규장각에서 길러낸 인재들도 새로운 정치 환경 속에서 서로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화성을 중심으로 만들려 했던 구상 역시 정조가 기대했던 모습 그대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남긴 흔적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수원에는 화성의 성벽이 남았습니다. 팔달산을 따라 이어진 성벽과 4개의 성문은 정조가 꿈꾼 새로운 도시를 보여줍니다. 화성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크게 훼손됐습니다. 하지만 공사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화성 오죽 성략의 글가 남아있었기 때문에 원래 모습에 가깝게 복원할 수 있었습니다. 정조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록이 오랜 세월 뒤 무너진 성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규장각에 모였던 책과 학자들의 글도 남았습니다. 가난한 서울 출신으로 궁궐의 문을 통과한 이덕무와 박제가, 유득공은 자신의 생각을 후대에 전했습니다. 초계 문신으로 정조의 가르침을 받은 정약용은 오랜 유배 생활 속에서도 수많은 책을 썼습니다. 정조가 건넨 기회가 각자의 삶에서 새로운 지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조는 완벽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강한 왕권을 원했습니다. 반대하는 신하의 언론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분제를 없애지 않았고 모든 백성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지도 못했습니다. 화성잉채와 건설사업 역시 누군가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의 개혁은 왕 개인의 능력과 의지에 크게 의존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세상을 떠나자 상당 부분이 흔들렸습니다. 역사 속 인물을 이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무조건 칭찬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시대에 살았고 무엇을 바꾸려 했으며 어디에서 멈췄는지를 함께 바라보는 일입니다. 정조의 삶은 한 소년의 상처에서 시작됐습니다. 10살에 사는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죽음을 명령한 할아버지를 섬기면서 왕이 될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왕자의 아들로 기록됐고 오랫동안 친아버지의 이름을 자유롭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년은 칼보다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책 속에서 왕이 되는 법을 배웠고 왕이 된 뒤에는 책을 읽는 사람들을 자신의 곁으로 불러들였습니다. 아버지를 위한 묘를 옮겼지만 거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묘 주변에 사람들이 살아갈 도시를 세웠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큰 잔치를 열었지만 왕실 가족만 즐기는 행사로 끝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인과 가난한 백성에게도 잔치의 일부를 나누었습니다. 정조의 모든 선택이 순수한 효심이나 선의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화성에는 왕권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습니다. 규장각에는 새로운 인재를 기르는 목적과 함께
왕을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려는 구상도 담겼습니다. 한 사람의 선택에는 언제나 여러 이유가 함께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조의 이야기는 더욱 인간적으로 다가옵니다. 상처받은 소녀는 복수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겪은 상실을 책과 사람, 도시와 기록으로 바꾸려 했습니다. 완성하지 못했지만 시작했습니다. 모든 벽을 허물지는 못했지만 몇 개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떠난 뒤에도 사람들이 다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제 정조의 긴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밤이 깊어진 창덕궁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귀장각의 창문 너머로 희미한 등잔불이 보입니다. 책을 읽던 관리들은 하나둘 붓을 내려놓습니다. 마지막 문서를 살피던 왕의 방에서도 종이 넘기는 소리가 서서히 멈춥니다. 시선을 한양 남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달빛이 수원 화성의 선벽 위에 조용히 내려앉습니다. 낮 동안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고 커다란 선문도 굳게 닫혔습니다. 성벽 밖 숲길을 지나면 사도세자가 잠든 육능과 정조가 잠든 건능이 있습니다. 왕의 행렬도 신하들의 논쟁도 이제는 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이 나뭇잎 사이를 지나는 소리만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의 왕 정조가 아니라 왕이 되기 전에 한 소년부터 만나보았습니다. 아버지를 잃고도 슬픔을 감춰야 했던 소년. 위험한 궁궐에서 책을 읽으며 살아남은 새손. 마침내 왕위에 올라 자신이 사도세자의 아들이라고 밝힌 아들. 그리고 상처가 남은 자리에 새로운 도시를 세운 왕. 정조가 꿈꾼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쌓은 성벽과 남긴 책, 기회를 얻은 사람들의 이야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천히 조선의 궁궐문을 닫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생각도 잠시 문 밖에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숨을 천천히 들이마셔 보세요. 그리고 서두르지 말고 편안하게 내쉬어 보세요. 멀리 화성의 선벽 위로 잔잔한 달빛이 흐릅니다. 규장각의 마지막 등불도 이제 조용히 꺼집니다. 오늘 밤 편안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